자각과 상실. 슈테판은 어릴 때의 사고로 후각을 잃었다. 너무 어릴 때 잃어서 그 사고 이후로는 향을 맡아본 적이 없었는데다 후각이 없다고 해도 사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딱히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자라왔다. 봄이 되면 동네에 흐드러지게 피는 향긋한 꽃향기도, 가족들과 함께 놀러갔던 바다의 짠내도, 비가 내린 후 촉촉히 젖은 나뭇잎에서 나는 비 냄새도 슈테판에게는 그저 예쁘고 좋은 풍경일 뿐이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다. 꽃들이 가득한 화단 아래 강아지들이 몰래 싸고 간 똥냄새라든지 바닷가 근처 시장의 생선 비린내, 가을 당풍이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은행의 고약한 냄새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장점은 어릴 때 슈테판을 달래고자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었고, 나쁜 냄새에 대한 경험이 없는 슈테판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가끔씩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어딘가로 시선을 보내면 그곳에 냄새의 근원지가 있곤 했기 때문에 슈테판은 눈치껏 알아차리고는 그 위치를 피하곤 했다. 사실 어릴 때는 씻는 것을 귀찮아해서 종종 씻지 않고 학교에 가곤 했으나 같은 반에 좋아하는 여자의 옆에 앉았을 때 그 애가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씻지 않은 날이 없었다. 주변에 후각이 없는 것은 자신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며 늘 주의를 기울여 왔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들 또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후각이 없는 것은 장애도 아닌데다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알아차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가끔씩은 가족들이나 자기 자신조차도 후각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다. 그 정도로 후각이 없다는 것은 슈테판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마치 몸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난 점 같은 것이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는 향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향이 자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슈테판은 연애를 하면서 깨달았다. 대학 시절 사귀게 된 여자친구를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기 전까지만 해도 슈테판은 그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중에 따로 만난 친구들이 슈테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녀에게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다 한증 같은 것이 아니겠냐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는데 너는 괜찮냐고 친구는 걱정되는 얼굴로 말했다. 사실 그것은 슈테판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슈테판은 한 번도 그 냄새를 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왠지 그 다음부터 잠자리를 할 때마다 그는 친구들의 그 말이 생각나서인지 맡지도 못하는 악취가 어디선가 진동하는 것만 같이 느껴져 더 이상 관계를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 슈테판에게 다른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오해를 하고는 심지어 그것조차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둘은 얼마 안 가 곧 헤어지고 말았다. 그 이후로 여자를 만날 때마다 그는 친구들에게 먼저 소개를 시켜주며 검증 아닌 검증을 하는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생겨버렸다.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간 슈테판은 그곳에서 소피를 알게 되었다.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 입구에서 마주친 그녀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는 파티 내내 그녀와만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은 곧이어 서로 공통점이 많고 음악 취향 또한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파티가 끝날 즈음에는 이미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았을 정도로 서로에게 운명 같은 깊은 끌림을 느꼈다. 이미 친한 친구의 파티에서 만난 그녀이기에 따로 검증할 필요도 없었는데다 자기 친구들 모두 소피를 좋아하고 친한 사이였기에 도대체 왜 이제야 만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휴일엔 미술관에 전시를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클럽보다 공원에 하루 종일 누워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의 직업은 요리사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피는 요리와 음식을 매우 사랑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를 공수해 재료 고유의 향과 맛을 살리는 감각적인 요리로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녀는 주변의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소피는 그야말로 맛을 느끼고 음미하는 경험을 사랑했다. 음식을 한 입 넣고 오물거리며 첫인상과 끝맛, 잔향을 맛보고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며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의 소피는 누구든 사랑에 빠질 정도로 눈을 반짝거리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고 슈테판은 맞장구를 치며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런 그녀를 만족시켜주고 싶었던 슈테판은 맛있기로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아다녔고 그러다 보니 당연한 절차로 그들은 매번 데이트를 할 때마다 리스트를 만들어 맛집 탐방을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핑크빛으로 순조로웠다. 얼마 전 5번째 데이트까지는 말이다. 후각이 없다는 것은 곧 향기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각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슈테판에게 있어 맛있는 음식은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배고파서 때가 되면 먹는 것이 음식이었고 남들이 다들 맛있다고 극찬하는 음식을 먹어도 그에겐 보이는 것 외에는 평범한 음식의 맛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슈테판은 먹을 수 있었다.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배도 고프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굳이 후각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에 대해 알아차리는 일 따위는 없었다. 누구나 하나쯤은 그런 점이 있지 않은가?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딱히 말하지도 않는 것. 하지만 소피를 만나게 되면서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친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딱히 비밀 같지도 않은 자신의 결함을 털어놓아야 하는 것인가? 또 털어놓게 되면 소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만약 자신이 말하기도 전에 소피가 알아채고 물어보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걱정이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슬쩍 이야기할 생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기회가 생기면 저 아래에 있던 두려움이 불쑥 얼굴을 내밀어선 그녀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자기랑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날 떠나면? 하고 음침하게 묻는 바람에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남은 계속 지속되었다. 5번쯤 만났을 때 그녀는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해 직접 요리를 해주었다. 그는 와인샵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특별히 추천받은 레드와인과 함께 식전주로 마실 화이트와인을 골라 가져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주방에서 바삐 요리를 준비 중이었고 바쁜 그녀를 대신해 그는 찬장에서 와인잔을 꺼내와 와인을 따라서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맛을 본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간 걸로 보아 와인이 마음에 드는 것이리라. 이 분위기대로만 간다면 오늘은 드디어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그는 기대했다. 마침내 식탁에 요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시작은 소피가 직접 개발한 신선한 드레싱을 뿌린 으깬 오이 샐러드였다. 어때? 기대감에 찬 눈을 반짝거리는 소피에게 슈테판은 우물거리던 오이를 삼키고 대답했다. 오이를 으깨서 그런가 식감이 좋네. 드레싱은 어때? 이번에 새로 개발한 거야. 사실은 전혀 맛을 느낄 수 없었지만 슈테판은 대답했다. 으깬 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진짜 맛있다. 소피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다시 주방으로 몸을 돌렸다. 다음 요리는 얇게 저민 트러플과 바질 소스가 뿌려진 관자 요리였다. 역시 맛이 어떠냐 묻는 소피에게 슈테판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식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연이어 무청이 들어간 오일 파스타와 그릴에 구운 소고기 스테이크를 내온 소피는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특별히 실험적으로 넣은 향신료들이 있어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 맛이 어떤 것 같아? 요리를 해준 사람들이 의뢰 궁금해하듯이 소피 역시 자신이 한 요리에 대한 슈테판의 반응이 궁금한 듯 했다. 특별히 느껴지는 것 없어? 이런 질문을 충분히 예상하긴 했지만 사실 전혀 맛을 느낄 수 없는 슈테판은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라는 듯 눈알을 굴리며 과장된 표정을 지었고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답했으며 소피가 그 답에 대해 어깨를 으쓱거리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디저트로 호두와 견과류가 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소피가 물었다. 그러니까 너는 음식의 맛을 느끼기가 힘든 거야? 그녀의 질문을 듣는 순간 슈테판은 긴장했다. 글을 쓰자 네가 말을 하기 전에 글을 쓰자 글이 도망가기 전에 너무 슬픈 글도 괜찮아 부끄러운 글도 괜찮아 우리 다 그러니
백민뻘글 서술 게마인샤프트 베를린에서 쓰여진 글 출판 홍보? 네, 팟캐스트 4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역시나 작가로 참여를 한 정우. 뭐가 이렇게 웃기죠? 다들. 이런 게 처음이어서 네, 그리고 긴장했어. 다은, 그리고 숨김 이렇게 같이 4명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은 금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소개 한 번만 여기 숨김 씨부터. 저부터 하나요? 네, 저는 숨김이고 베를린에 지금 산지 이제 2년 됐고요. 그리고 베를린의 옆에 있는 도시 포츠담에서 디자인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은이라고 하고요. 베를린에 저도 산지 2년 정도 돼가고 있고 미디어 아트와 설치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서 베를린 독일에 왔습니다. 네, 저는 정우라고 하고요. 베를린에 산지 5년 정도 됐고 벌써. 독일어는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는 베를린에 있는 대학교에서 파인아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같이 좀 소개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게요. 혹시 백벌개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는 제일 오래 완전 멤버. 1회부터 초창기 멤버예요. 홍보에 모호. 모호님 네, 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백벌개를 처음 만든 모호의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보고 그거에 낚여 지금까지. 낚여라고 정확히 걸려서 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모임을 오게 됐었고 진짜로? 몰랐네. 아마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때 초기 멤버에서 약간 다들 지인의 지인 느낌이었는데 그랬고 뭐 중간에 한국도 갔다 오고 쉬었지만 다시 또 중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가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느 날 가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왔습니다. 너무 많이 그렇잖아. 그거 기억나. 승태가 정우가 오지 않았던 상태에서 한번 주제가 뭐 예술하는 이유에 대한 주제가 있었는데 그때 승태는 글을 안 써오고 정우의 노래라는 영상이 그랬던 피아노 것 치는 같아요. 영상을 맞아. 찍어왔었어요. 이 형이랑 꼬물거리면서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인트로. 막 이러면서 인트로였구나. 인트로 소개하기 위한. 그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형을 보는 게 예술하는 이유다 약간 이런 느낌. 오, 대박. 과찬.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그냥 맥락에서 찍어간다 그래서 듣고 있나? 재밌다. 저도 지인의 지인의 그런 경우인데 저는 이제 여기 이 모임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원의 소개로 오게 됐고 되게 우연히 중원과 그리고 중원의 이제 부인분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존댓말을 쓰던 시기였어요. 되게 막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냥 어쩌다가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막 원래 뭔가 베를린 오면서 글을 좀 쓰고 싶었는데 혼자 막 쓰고 그러려니까 좀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마침 잘 됐다 하면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혹시 올 생각이 있느냐 해서 저도 다단계처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 모두 낚여서 그러면 혹시 백벌개에서 주로 어떤 글들을 쓰시나요? 뭐 아니면 뭐 일부러라도 이렇게 쓰는 장르나 주제가 있거나 아니면 쓰고 사실은 모아보니 내가 이런 거를 많이 쓰더라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도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것 자체에 되게 관심이 있는 편인데 근데 처음 여기 올 때는 뭔가 용기가 없어서 그냥 수필 같은 그런 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임을 좀 계기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소설, 단편 소설을 써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글이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운문 시에 가까운 정도의 글 많이 쓰다가 이제 그런 거 쓸 때는 저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라임이나 반복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긴 글도 써보고 싶다 해서 이제 소설도 몇 개 쓰긴 썼는데 근데 항상 저도 단편 정도까지 쓰고 싶은데 저는 항상 옆편 정도의 10페이지 이상을 넘기기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전체적인 스토리보다 저는 막 그 문장에 주는 느낌 이런 거를 더 보다 보니까 긴 글은 잘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글이 잠깐 다음 글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이따가 뒤에 들으실 글도 그런데 되게 과학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때 누구였지 모호가 막 과학 영재다 어린 과학자. 그런 네. 어린이 왜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맞아 기억나 막 그 수학 공식 같은 글도 있었어. 맞아요. 뭐 시간과 공간 막 이런 거에 대한 글도 많고 그냥 일단 그냥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과학은 왠지 답을 줄 것 같아서 그거를 더 좋아하고 알고 싶게 됐는데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최신 과학에 나온 이론이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은 결국 다 우연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과학이 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그 다음에도 이제 과학 쪽이나 그런 관련 책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제 글에도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얘기하시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좀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길게 나오면은 소설 같이 나와서 그걸 가져오고 짧게 나오면은 실하게 하기도 뭐 그냥 문장에 나열 같기도 한 거를 들고 오기도 하고 조금 중간 정도의 글 길이는 보통 내 얘기를 조금의 픽션을 섞어서 남 얘기처럼 하지만 내 얘기고 하지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상태를 만들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에 모아보면서도 글을 많이 빼기도 했는데 이것저것 보니까 뭐 특정 이거를 많이 쓴다 이런 장르를 많이 쓴다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의미로 되게 다양한 장르를 뭐랄까 글뿐만 아니라 창작해 오는 게 정우가 사실은 저희 이제 주제곡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주제곡을 만든 것도 정우고 가끔 가다가 노래를 만들어 와요. 맞네요. 글 대신 네. 맞아요. 노래로 글을 노래하는 그쵸. 오. 음유시인 같은 말. 네. 정우가 굉장히 민망해하고 있는 틈을 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혹시 쓰시는 글 중에 뭐 특별하게 쓰여졌던 글 혹은 뭐 쓴 글 중에 특히나 애착이 많은 글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아주 특별한 상황이나 생각이 영향을 줬던 글? 뭐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글이 진짜 다 특별하고 애착이 가는 글들인데 제가 썼던 글 중에 이제 이 책에 실려 있는 글 중에 이제 할머니의 버킷리스트 같은 경우는 재작년 겨울에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여기 있느라고 이제 뭐 비행기 티켓을 바로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 할머니를 위한 어떤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사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도 제가 낸 거긴 한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때도 석사를 한번 했는데 석사 주제가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대한 연구를 사실 뭐 사람의 본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툴로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었는데 그 버킷리스트와 할머니를 위한 어떤 글을 연결시켜서 만약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셨을까 죽기 전에 그런 계기로 쓰게 된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다고 하면은 그 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글에 나오게 된 계기가 좀 나름 재밌었던 게 있는데 그 제가 쓴 글 중에 왜라는 글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뭐지?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인데 왜 태어났어? 뭐니까 왜 태어났어? 뭐니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왜에다가 계속 대답을 하는 한 주제에다 대답을 하는 글인데 근데 이 글의 마지막이 예를 들면 왜 태어났어의 마지막에 왜요? 하면 인간의 유전의 번식을 위한 본능 때문에 왜요? 그냥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3가지 글을 한 주제로 썼었는데 이게 총균세라는 책을 읽고 나서 쓴 글이에요. 근데 왜냐면 저한테 총균세 나름 되게 충격적이었던 책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그 양자역학과 비슷하게 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왜 서구 문명이 더 발달하고 그랬을까? 그냥 약간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냥 이 토지가 가축도 많고 가축이 자라기 좋고 그 수확하기도 좋고 한 그런 땅을 가져서 거기에 태어난 서구 문명이 더 발달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냥이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거기서 나왔던 글인데 근데 그걸 조금 더 약간 해학적이고 왜냐면 총균세를 읽었어도 되게 거창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받은 인상은 진짜 그냥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많은 되게 그냥 여기 서구에서 태어난 것 자체로만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약간 펀치를 날리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는 그 책이 그래서 그걸 좀 해학적으로 짧은 글로 재밌게 풀었던 게 좋았어요. 그 두꺼운 책을 3페이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표류라는 주제로 쓴 표류 글이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글 자체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기라고 해야 될까? 그냥 생각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글을 많이 써서 스스로 눈앞에 있는 글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이 객관적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요즘엔 글을 많이 예전보다 안 쓰다 보니까 글쓰기 모임 때 나온 주제로 글을 써서 제 안에 어떠한 게 있고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감정들이 그게 근래의 것이던 지나간 것이던 뭉쳐있던 거던 조금은 풀려있는 거던 볼 수 있게끔 해줬던 것 같은데 표류를 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도 그 사실과 픽션과 논픽션을 섞어서 외할아버지가 나오고 여기에 엄마가 나오는데 할머니도 나오고 가족들이 나오는데 초반에는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존재하지 않는 내 친구의 이름도 넣고 외할아버지가 하지 않는 밥을 먹다 말고 춤을 추자며 스댕 국그릇을 두드리시던 이런 되게 뭐라고 할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가 점점 외할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걸 통해서 할머니로 가고 그래서 엄마의 감정으로 가고 그 엄마가 내 안에서 어떠한 주머니, 어떠한 무게로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내 감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많이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살짝 헷갈리는데 원래 질문이 뭐였죠? 아니 지금 딱 그 대답을 그래요? 제대로 그래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좋아. 다행이네요. 오케이. 저희 그러면 잠깐 여기서 대담을 끊고 네. 다음의 글을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동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기 위해
한 손을 들어 달력을 한 장 넘기고 한 장을 더 넘기고 다음 장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새 달력을 찾아 들고 이번엔 양손을 들어 새 달력을 벽에 건다.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기 위해 겨울옷과 여름옷을 구분해서 세탁소에 가야 할 옷과 세탁기에 들어가야 할 옷과 손빨래할 옷을 분류해서 색깔옷과 흰색 옷으로 나눠 빨아서 널어서 마른 것을 확인해서 여름옷 상자에 넣고 겨울옷과 여름옷을 구분해서 드라이할 옷과 세탁할 옷과 손빨래할 옷을 분류해서 색깔옷과 흰옷으로 나눠서 빨아서 널어서 마른 것을 확인해서 겨울옷 상자에 넣었던 겨울옷들을 꺼낸다.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이 와도 잠이 오지 않아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은 침대에 몸을 눕혀서 눈이 부셔도 눈이 부시지 않아도 어둠이 좋아도 어둠이 무서워도 눈을 감고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이 얼마나 오지 않았는지 짐작해보고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 걱정해보고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 검색해보고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잠들고 밝은 빛에 눈을 뜨거나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거나 밝은 소리와 시끄러운 빛에 눈을 뜨고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엊그제도 했고 태어나서부터 8,593일 동안 못해도 17,186번은 했어도 오늘도 또 이를 닫고 1초 전에서 1초 후로 넘어가기 위해 중력을 거슬며 약간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수고를 들여 손을 들고 음식을 입에 넣어 칼로리를 섭취하고 입에 넣은 음식은 어디에서는 포도당이 되어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는 지방이 되어 어디로 저장되고 어디에서는 똥덩어리가 되어 어디에 버려지고 어디서는 물이 되어 어딘가로 흘러가고 어디에서는 피가 되고 어디에서는 살이 되고 고작 주먹보다 조금 큰 심장은 제 근육을 1분에 60회가 넘게 움직이고 뿜어나온 피는 산소와 단백질과 지방과 당과 무기질을 싣고 지구를 2바퀴나 감을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도는 것으로 모자라 다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싣고 돌아오고 테니스 코트의 절반을 덮을 수 있는 넓이를 가진 페포는 내가 들이킨 공기가 깨끗해도 더러워도 비열해도 비참해도 값비싸도 헐값이어도 담배 연기여도 적혈구에게 단 0.7초 만에 산소랍시고 되어주고 귀하의 무구한 노력에 이렇게 또 한숨을 들였다 내쉬어 1초 전에서 1초 후로 나의 생명을 성공적으로 넘겨주고 그러기 위해서 태초에 우주에서인가 빅뱅이 있었다더라. 이상 2018년 2월 7일 3시 36분 12초 01. 네,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숨김의 글과 다은의 글을 읽었고 또 끝에 이제 정우의 글을 들을 건데요. 혹시 각자 글을 썼을 때 뭐 특별한 상황이라든가 글에게 영향을 준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일단 이동이라는 주제로 저는 글을 썼는데 그 공간적 이동 말고 저는 시간적 이동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 글을 썼을 때가 베를린에 와서 1년 되지 않았을 텐데 그 항상 한국에서 그 시간을 되게 커리큘럼에 짜인 시간을 살다가 여기에 왔는데 뭐 일주일 내내 내가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날도 있고 이래서 그 시간을 내가 나눠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냥 자고 일어나서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게 그냥 어제에서의 오늘로 이동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낮에서부터 저녁으로 이동이고 이런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삶을 산다고 해도 똑같이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뭐 이빨 닦아야 되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일단 큰 단위인 뭐 20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한 해를 넘어가고 그다음 계절을 넘어가고 어제에서 오늘 이렇게 더 짧은 단위로 넘어가는 순간들을 글로 좀 남기고 싶어서 네, 그 처음 베를린 왔을 때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한국 특히 서울에 있을 때와 베를린 왔을 때 시간적인 감각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어제가 월요일이었는지 화요일이었는지 아니면 일단 주말이 오는구나 이런 정도였는데 여기 와서
약간 빈 집에 빈 하얀 공간에 떨어져서 거기를 내가 꾸려나가야 되는 원래는 완전 빌트인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난 살았던 기분인데 다 꾸려가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좋은 비유네요. 빌트인 꼬마가 된 집. 그 숨김은 그 지금 아까 읽은 스테판 씨의 이야기를 네. 쓰실 때 어떤 아, 영향을 받으셨나요? 사실 이제 감각이라는 글에 대해서 썼는데 저는 뭐 원래 기본적으로도 사람의 본능이나 감각 뭐 이런 것에 항상 관심이 있는데 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쓴 어떤 이 이야기들은 다 사실을 그러니까 제가 뭔가 경험했거나 혹은 들었던 이야기들을 사실 기반으로 이렇게 쓰고 하지만 픽션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항상 제가 쓴 이야기들은 그 중간중간에 약간 제가 진짜 경험한 일이나 혹은 들은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이 감각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지인 어떤 오빠가 있는데 어느 날 같이 막 맛있다는 식당을 추천해줘서 거기 같이 갔는데 간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니 여기가 이렇게 맛있다고? 그리고 되게 막 뭔가 맛도 되게 무르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맛있다고 이랬더니 자기는 괜찮은데 넌 별론가 보네 이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 이제 그 오빠가 후각을 잃은 건 아닌데 거의 완전 너무 둔감해서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알고 지냈던 지인이었는데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항상 뿌리고 다니는 향수가 되게 진하고 뭐 그랬던 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몰랐던 사실이니까 되게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예 냄새 못 맡냐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이제부터 냄새를 맡아야지 하고 이렇게 해야 그 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흔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뇌리에 어딘가 남아 있었는데 이 감각이라는 주제를 듣고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쓰게 됐고 이제 주인공들은 또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와서 학교에서 처음 들은 수업의 튜터들 이름이에요. 배경이 뭔가 한국으로 그려지지가 않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이름을 이제 거기서 따서 붙여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인물들도 그 튜터에서 따온 약간요. 그리고 약간 왜냐면 그 슈테판이라는 인물은 사실 독일인인데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독일인들의 어떤 인상이 식욕이 별로 없는 느낌인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진짜 그냥 살기 위해서 배를 때우는 느낌? 연료는 맞아요. 약간 그래서 결핍의 느낌이 저한테 되게 강한데 그래서 이제 남자분을 약간 그런 식으로 살짝 그분이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을 글. 네, 저는 크리에이터 구덩이라는 주제에서 모비의 기행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거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거는 크리에이터 구덩이를 생각했을 때 달이 생각이 났고 예전에 모비라는 가수가 달이랑 관련된 앨범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되게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주인공의 이름을 모비라고 지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모비라는 어떤 생명체가 외계인인지 누군지 모를 생명체가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혼자가 되는 상태 그리고 그 혼자가 된 상태 그 장소에서 자기가 여저 경험하지 못한 푸른 빛을 보고 그것에 매료가 되어 점점 심적으로 다가가다가 실제로 그 자기가 다가가는 존재와 부딪히면서 하나가 돼서 자기는 소멸이 되지만 자기가 갈망하던 어떤 것과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와 하나가 되는 결말을 만들었는데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가 있진 않았고 그 주인공을 계속 어떠한 상태에 두고 계속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이러면 어떨까 하면서 하다가 구덩이로 들어가고 그 구덩이에서 아마 지구일 것 같은 그런 푸른 별을 보게 되고 거기 그 지구가 너무 좋아서 딱 그 지점에 잘 보이는 지점에 집을 짓고 관찰을 하고 갈망을 하고 어떤 사랑일 수도 있는 그런 다가감을 실천을 하다가 실제로 거기에 다가와서 붕 하고 만나게 되는 갈망.
갈망, 본인의 갈망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네. 염원을 이루게 되면서 또 자기는 사라지죠. 소설인가요? 그쵸? 이게 소설일까요? 소설일까요? 변형된 수필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저희 그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 근데 오늘은 이번은 백벌개가 아닌 베를린이라는 공간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에게 베를린이란 어렵다 진짜. 진짜 어렵다. 먼저 하실 분. 다들 이제 싹 조용해졌어요. 지금 세 분 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한편으로는 찾으려고 베를린에 왔으나 제가 한국에서 상상했던 자유랑 여기서의 자유는 굉장히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는 뭘까? 과연 나 혼자 감당해낼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고 그곳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너진 적도 많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그러니까 자유와 관련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조금 더 다가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도시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검은색으로 입고 오셨는데 약간 네. 칙칙한 베를린 겨울과 정말 잘 어울리는 깊은 베를린 답을 해주셔서 아니 답의 과정에 네. 그 베를린 1년차, 2년차, 약간 3년차까지의 생각을 이렇게 경력이 아니라 그 뭐지? 네 우러나오는 그냥 여기서 있었으니까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쵸. 합니다. 근데 제가 말을 진짜 못한다는 생각이 점점 아니 드네요.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이 우리 다 언어가 섞여서 그렇죠. 그래요. 좋다.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만큼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한테 베를린은 약간 카프테츠바이 아시는 분들도 아셔서 아마 그런 챕터 2 카프테츠바이 저희는 모두 뭔지 알지만 그쵸. 어떤 것인지 설명을 그렇죠. 아니 부탁드립니다. 어떤 곳이 아니고 저한테 진짜 그 카프테츠바이라는 그런 그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를린이 왜냐면 이제 이게 뭐 영어로는 챕터 2고 뭐 한국어로는 그렇게 되면 뭐 인생의 두 번째 챕터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했는데 그쵸. 제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독일어를 한국에서도 좀 배우고 왔지만 여기 와서 바로 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학원 이름이 되게 재밌게도 카프테츠바이 절대 PPL 아닙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 그게 되게 나름 운명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내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막 먼 우주에서 봤을 때는 진짜 먼지 거의 점의 먼지도 안 되겠지만 나한테 있어서 되게 이 베를린에 온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고 그리고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여기서 어떤 일들을 또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전환점의 시작인 것 같고 베를린에 온 것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항상 무슨 일을 겪든 다 새로운 일들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다들 이렇게 딱 그 공간이 사실 떠올라서 그렇죠. 저는 베를린이 약간 극강의 외로움인 것 같고 제 과정은 그거에 적응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많은 기회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기회를 잡고 나면 다들 떠나는 도시니까 그렇죠. 일단 처음에 와서 느낀 거는 뭐 누구랑 뭐 어학원이든 어디든 누구랑 친해졌다 싶으면 떠나고 다들 떠나는 곳이고 그리고 사실 나도 여기서 뭔가를 준비하면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마음이다 보니까
항상 뭔가 그런 뭔가 그게 사람을 못 만나는 외로움과 또 다른 아니면 이놈의 날씨가 자아내는 외로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맨 초반에는 저도 뭐 2년밖에 안 됐지만 초반에는 그거가 너무 별로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좀 적응하려고 하면서 근데 어차피 인생 외로운 거니까 여기서 강한 트레이닝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뭐 대학교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대학교 때 우린 아싸지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나는 그때 아싸는 아니었더라고. 여기서가 정말 아싸지. 그래서 그런 상대적 다시 과거를 미화시킬 기회도 되고. 아 맞아 여기 와서 되게 관계에 대한 생각을 진짜 다시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사실 뭐 아까 뭐 진짜 그 이제 어하바 이름을 말했지만 그 공간이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으로 여기 와서 어떤 사람들을 새로 만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은 두렵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항상 그 단어를 진짜 생각하면 베를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면은 그 단어가 진짜 생각이 나고 그랬을 때 뭔가 그때 어떤 가졌던 처음에 가졌던 마음 이런 걸 되게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격하게 공감이 되는 감성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기 참 어렵네요. 금별님은 어떤가요? 벨린이요? 제게? 네.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잘 들었다. 네. 잘 역으로 들었어. 질문. 벨린이 참 제가 그 베를린 그러니까 독일 베를린 특히 베를린 출신 독일 애들이 베를린에 있었냐 뭐 베를린 좋아하냐라고 질문할 때 자 특별 출연 기침으로. 할 때 늘 대답하는 게 되게 오래된 커플이나 부부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베를린이 주는 자유로움 또 나중에는 외로움을 만들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의 가벼움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계와 책임에 얽혀 살다가 갑자기 모든 책임과 관계가 없어지니까 너무 그러니까 상쾌하기도 하고 그 도시 자체도 사실 그때 제가 베를린에 반해서 베를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한 6개월 지나니까 베를린 너무 싫은 거예요. 조금 친해졌다면 사람들 다 떠나고 뭔가 뭐 언어 때문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진중하게 누군가랑 친해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게다가 계속 이사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신남이 지나니까 그냥 그리운 것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그때 베를린 너무 싫었는데 또 제가 지금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베를린이 너무 싫을 때도 있고 베를린이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익숙해진 약간 뭐랄까 막 결혼 뭐 한 몇십 년 한 부부의 느낌처럼 애증인가 애증? 네, 그러니까 막 진짜 엄청 애증이다. 사랑해 죽진 않지만 정으로 같이 사는 정으로 같이 그렇습니다. 공감되네요. 진짜 공감된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우의 모비의 기행을 듣겠습니다. 안녕. 안녕. 모비의 기행. 정우. 모비는 여기 있다. 모비는 검은 바다를 헤매었다. 모비는 사라지는 연료를 보며 조금은 초조해졌다. 모비는 결정을 했다. 모비의 시야에 들어온 저 회색 행성에 착륙하기로. 연료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서야 모비는 건조한 땅에 내릴 수 있었다. 모비는 우주선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본다. 고운 회색 모래로 덮인 이 행성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이상한 행성이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푸슉푸슉 거리는 땅은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쩌면 살 것 같기도 한 그런 땅이었다. 모비는 땅과 자신의 앞만 바로 보던 시선을 수평선 그리고 그 위로도 올려다본다. 검은 바다. 모비는 자신이 헤매던 그 바다를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빠진다. 자신이 손수 만든 우주선을 타고 자신이 살던 문이라는 행성에서 떠나온 날부터 조금 전 자신이 착륙한 이 행성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쉽지 않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거리던 그의 눈에 문득 푸른 행성이 들어왔다. 사실 그는 그 푸른 행성을 봄과 동시에 커다란 설렘과 놀람을 같이 느낀다. 연료가 부족하여 어딘가로 착륙을 해야 했을 때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저 푸른 행성은 자신이 밟고 있는 행성에서 무척이나 가깝게, 그래서 커다랗게 보인다. 느껴진다. 그 영롱한 푸르스름함은 그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빛깔이다. 빠져든다. 모비는 천천히 시선을 푸른 행성으로 고정하고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푸구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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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구샥. 그 영롱함은 자신이 알아오던 것과는 다른 생명력으로 차 있었다. 아니,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계속 푸른 행성을 바라보며 걸어갔다. 모비는 여기 있다. 모비는 검은 바다를 헤매었다. 그러다 모비는 건조한 땅에 내렸다. 그렇게 모비는 푸른 행성을 만날 수 있었다. 푸른 행성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걷던 모비는 갑작스레 자신의 왼발이 허공을 밟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며 동시에 커다란 구덩이로 빠져버렸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모비의 두 발은 건조한 회색 모래 속에 박히며 구르기를 멈출 수 있었다. 커다란 구덩이의 경사는 그리 심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비가 푸른 행성에 집중하고 있던 탓에 앞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 구덩이는 단단한 성질의 플레인 요거트의 윗부분을 숟가락으로 조심히 퍼낸 형태를 보이고 있어 그에게 큰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진 않았다. 오히려 한편으로 푹 하는 소리와 함께 구르기를 멈추고 다리가 건조한 회색 모래에 박힌 모비는 그 시선에 몽골하게 들어오는 푸른 행성을 머리와 등이 바닥에 편하게 닿은 채로 더욱더 아늑하게 관람하게 되었다. 그렇다. 그는 이제 정말로 관람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행성의 푸르스름함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고 조금씩 움직이는 방향과 행성 그 스스로 조금씩 돌고 있는, 즉 자전하는 변화, 그 푸름 사이로 여러 결을 보여주는 하얀 선 혹은 면들, 또한 그 푸름과 흰 결 사이로 조금씩 보이는 초록과 적색, 황색 혹은 고동색. 그는 하염없이 생각이라는 것이 없었던 태초의 상태로 무한한 집중의 시선으로 그 행성을 바라본다. 깊게 응시하던 모비는 순간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현재 건조하고 고운 회색 모래가 가득한 이 땅에 착륙한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아니면 머리가 아닌 몸으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주저함 없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던 길을 돌아간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푸른 행성을 다시금 눈에 넣고 지속적인 빠른 걸음을 하여 우주선으로 돌아왔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연료가 없는 우주선을 분해해 자신이 굴러 다리가 박혔던 그 구덩이의 지점에 집을 짓기로. 모비는 여기 있다. 모비는 검은 바다를 헤매었다. 모비는 건조한 땅에 내려 푸른 행성을 만났다. 모비는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모비가 집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집 짓기에 할애했기 때문이다.
푸른 행성을 가장 잘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크고 둥근 유리가 덮였다. 그의 다리가 빠졌던 구덩이에 생긴 집은 구덩이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 시시각각 우주의 빛들을 반사하는 유리로 인해 집은 하나의 커다란 눈동자 같았다. 커다란 눈동자 같은 집에 머무는 모비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푸른 행성을 바라본다. 모비가 우주선에서 챙겨온 식량은 총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양이었고, 그가 검은 바다를 헤매는 동안 약 6개월치 정도를 먹었다. 모비에게 남은 식량은 약 6개월치이다. 모비는 3개월 동안만은 식량 걱정을 하지 않고 푸른 행성을 바라보기로 한다. 푸른 행성을 눈으로 보기만 하던 모비는 여러 변화를 글로 적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관찰과 기록을 남기던 어느 날, 모비는 자신이 그렸던 푸른 행성의 그림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같은 크기의 종이를 유리창에 대고 푸른 행성의 표면을 따라 그리던 그림들을 통해 푸른 행성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푸른 행성이 자신이 머무는 회색 행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비는 침대에 누워 창을 통해 들어오는 푸른 행성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곤 문득 자신이 왜 푸른 행성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마음이 어지럽고 안개가 낀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렇게 처음으로 자신이 푸른 행성을 바라보는 마음에 대하여 곱씹으며 잠에 들었다. 모비의 삶의 전부였던 푸른 행성은 그의 꿈에까지 나오게 된다. 모비는 꿈속에서도 현실과 동일한 환경과 상태로 푸른 행성을 바라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갑자기 푸른 행성의 움직임이 눈에 띌 정도로 커지고 있었다. 푸른 행성은 둥근 유리와 모비의 눈에 꽉 차게 들어오다 못해 그 푸르스름함이 바로 눈앞에 있는 듯 엄청난 속도로 회색 행성을 향해 둥근 유리창 집을 향해 모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모비는 꿈속이었지만 너무 생경한 경험에 온몸으로 전율을 느낀다. 모비는 이러한 상황에 보통 두려워해야 할 자신이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설렘, 흥분, 갈망, 기대 등 본인이 푸른 행성에 너무 빠져 있어 느끼지 못했던 세세한 감정의 종류들이었다. 푸른 행성이 무서운 속도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모비는 그 감정들을 알 수 있었다. 너무도 커다란 감정에 온몸을 덜덜덜 떨던 모비는 그 떨림이 격해지며 꿈속에서 나오게 된다. 눈을 뜸과 동시에 모비는 숨을 몰아쉰다. 그리곤 방 안이 잠에 들기 전보다 밝아졌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두 번째 숨을 몰아쉬며 모비는 돌아 누웠던 몸을 앞으로 일으킨다. 순간 모비는 눈앞에 푸르스름하다 못해 찢어질 것 같은 푸른 빛을 마주한다. 세 번째 숨을 몰아쉬며 모비는 그 푸름과 하나가 된다. 모비는 더 이상 숨을 몰아쉬지 않는다. 모비는 여기 있다. 모비는 검은 바다를 헤매었다. 모비는 건조한 땅에 내려 푸른 행성을 만났다. 모비는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모비는 해야 할 일을 했다.